보는 그 잠재력, 앞으로의 방향성은 이제 이 상호작용이 앞에 기존에는 현실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지만 이 메타버스에서는 현실은 물론이고 그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그게 어떤 얘기인지 보여준 예시를 보시면 이게 페이스북의 호라이즌에서 보여준 그 트레일러 안에 있는 내용인데 보시면 그냥 모니터가 저 안에 들어가 있죠. 이 말은 그냥 디지털 디자인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다 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디지털로 가져가는 콘텐츠는 일단 깔고 가는 거죠, 밑바탕에다가. 그리고 아바타를 통해서 뭐 별다른 제약 없이 저런 물리적으로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굉장히 높은 리소스가 필요한 일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적은 리소스를 들여서 저렇게 뭐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든지 뭐 없던 뭐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주커버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이동이 이 안에서 텔레포트로 이루어질 거다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물리적인 제한이 없어지는 걸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UI 그 인터페이스라는 측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표현하거나 무언가를 묘사할 때 나의 의견을 전달할 때 이루어지는 방식이 지금 현실 세계에 있는 나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다가 이런 디지털 디자인의 컴퓨팅 파워가 그대로 다 인티그레이트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통합된 세계가 돼서 마치 그냥 저런 것들이 내 현실에서 하는 것처럼 이 몸 안에 우리 뇌 안에 다 심어져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현실에서의 표현은 당연히 기본이고 거기 이상으로 디지털 디자인의 기술들이 이 위에 깔리게 된다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여준 예시처럼 저런 모델링도 있겠지만 이게 뭐 글이 될 수도 있고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분할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더 확장된 형태로 소통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AI, 인공지능이 어시스트하는 유저가 만드는 컨텐츠라는 뜻의 이제 UGC라는 단어를 쓰고 저기에 넣어놨는데요.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이미 경험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의 도움을 얻어서 뭐 번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글쓰기를 한다든지 작곡을 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얻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퀄리티에 갖는 콘텐츠를 짧은 시간에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단 말이죠. 하지만 메타버스에서는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우리 뇌와 손에 통합되어 있다고 상상을 하시면 돼요. 뭐 예시로 이제 그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제 인퍼킷이라는 AI 툴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문장 몇 개를 입력해 놓으면은 알아서 그 뒤에 이어질 문장을 만들어주는 AI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메타버스 안에서 이런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제 새로 나온 포스트 멜론의 앨범을 들어봤어요? 라는 질문을 만약에 받았을 때 뭐 기존에는 그냥 제가 포스트 멜론 앨범을 안 들어봤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른 형태로 있는 거 가지고 얘기했겠죠. 하지만 인포킷이라는 게 제 메타버스 안에 인터페이스 안에서 인티그레이트 되어 있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제로 그걸 제가 이 발표에서 예시를 만들려고 그 문장을 입력해 본 결과인데요. 그럼 진짜로 저렇게 즉석에서 후속 문장들이 만들어져요. 그 문장의 수준이라는 게 컨텍스트를 벗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형태로 정형화되어 있지도 않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러 나오는 너무 대중적이어서 뭐 그렇게 인상 깊지는 않았는데 락스타는 정말 대단했다.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포스트멜로 너무 좋아했는데 최신 작품 들으니까 사람들이 락스타까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래퍼 같아요. 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막 구체적으로 광고용 랩 음악에 대해서는 그가 정말 많이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뭘 할지 정말 저도 기대가 되긴 하더라고요. 특히 그 하얀 면모자를 쓰고 뉴욕시 스카이라인이 그려진 스크린이 나오는 순간이 정말 좋았어요. 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즉석에서 막 엄청 바리에이션이 바로바로 나오는 문장들이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서는 이런 도구들이 마치 제 뇌 안에 심어져 있는 것처럼 인트리게이트 된 환경에서 저는 이 여러 가지 제안을 받고 나아가서는 이제 제가 대화하고 있는 상대랑 그 상대의 최근 관심사 기반으로 혹은 공감을 얻을 확률이 높은 그런 최저간을 찝어주는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제 디지털 디자인 기술이 이제 통합되어 있는 환경에서 제로 뎁스로 핸드폰을 꺼내거나 이런 거 없이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에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수준이 향상될 거다라는 얘기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1부에서 간단하게 잡아드리는 유저가 만드는 서브 내러티브라는 게 어떻게 강화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내용이었고요. 이게 1부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유저가 만들어낸 서브 내러티브라는 게 어떤 형태인지 같이 보시면서 아, 메타버스라는 게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공간이구나, 뭐가 달라지는구나 느낌이 조금 오셨으리라 믿는데요. 이제 2부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캐릭터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 캐릭터가 만드는 내러티브가 강화된다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전혀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 굉장히 쉬운 이야기인데 그게 왜 쉬운 이야기고 어떤 개념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캐릭터라는 용어를 제가 썼기 때문에 캐릭터 드리븐 스토리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을 잠깐 이론적으로 잡아드리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극을 얘기할 때 4대 요소를 꼽는 게 저렇게 플롯, 줄거리, 액터, 배우, 그리고 스테이지, 그 무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관객, 어디언스 이렇게 네 가지를 연극의 4대 요소로 짚는데요. 보통 관객이 액터에 이입하는 구조죠. 내가 직접 하지는 않고 저 사람이 어떤 느낌일까라고 상상하면서. 근데 이제 참여형 콘텐츠라는 게 이제 우리 디지털 디자인의 디지털 내러티브에 들어오면서 나온 개념인데 우리가 쌍방향으로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되면서 참여형 콘텐츠라는 구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관객이 스테이지 밖에서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스테이지 안으로 들어가서 액터의 자리에 서서 직접 체험하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저희 그 게임이 만들어내는 디지털 게임의 구조하고 동일하게 가져가게 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디지털 게임 스토리의 구조도 바로 이런 구조를 밑바탕에 함께 두고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배우라는 개념이 이제 캐릭터가 되는 거고 스테이지라는 개념이 로어라고 해서 뭔가 세계관이나 기존의 그 밑바탕이 되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밑에 깔려 있고 플롯은 그대로 줄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캐릭터라는 개념을 쓰게 된 건데 이제 기본적으로 캐릭터랑 플롯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은 그 로어라는 내러티브의 토대가 되는 저 토대 위에서 두 가지가 티키타카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줄거리가 밑바탕이 돼서 그 안에서 등장인물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를 떠올리시면 그게 플롯 드리븐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캐릭터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캐릭터들끼리 상호작용하는 게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이 되는 캐릭터 드리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2부에서의 얘기는 바로 후자에 말씀드린 캐릭터가 이끌어 나가는 스토리라는 개념에서 캐릭터 드리븐 스토리라는 용어를 쓰게 되었고요. 기존 게임에서 보시면 캐릭터라는 거는 이제 저희는 용어를 이제 NPC라고 해서 논 플레잉 캐릭터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가상세계 안에 있는 캐릭터들은 보통 플롯 드리븐 줄거리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정해진 역할을 따박따박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상점 역할을 하고 그 자리에 서서 정해진 대사를 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게 기존 게임 속 캐릭터 역할이었는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메타버스 캐릭터라는 거는 가상세계 속에서의 내러티브의 표현 콘텐츠를 확장하고 그리고 수동적이지 않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능동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거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캐릭터 드리븐 스토리라는 용어를 쓰고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캐릭터가 능동적으로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게 될 거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먼저 캐릭터에 대한 이게 어떻게 가능해진 거냐, 기존에는 왜 안 했냐 이거를 라는 측면에서 보셨을 때 캐릭터에 대한 구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새로운 영역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다라는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아시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이다라고 훑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캐릭터를 구성하는 비주얼에 대한 예시들이 많이 나왔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리얼에서 만든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굉장히 고퀄리티의 사람의 겉모습을 쉽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툴이 이미 상용화가 돼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제 사람에 가까운 모습의 가상 모델들이 등장을 한 지가 좀 됐습니다, 이미. 그래서 레아바나 로지는 지금 우리나라의 사례고요. 그래서 LG전자랑 뭐 신한 라이프 광고에도 나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게 그냥 실제 사람같이 생겼는데 사실 다 가상인 모델이고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상의 인물이지만 이제는 진짜 가상인지 실제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겉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저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릴 미켈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있는 모델인데 지금 이분의 인스타 팔로워가 300만 명이고요. 이 가상의 모델이 한 해 수익을 약 130억 정도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레이디 가가 같은 실제 엄청 유명한 가수가 소속된 에이전시에 이 가상의 모델이 이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은 상태고요. 그래서 현실에 그 실제 사람에 대한 리소스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상으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흥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미국 스타트업 브러드라는 곳에서 만든 모델이고요. 이 정도로 지금 뭔가 겉에 그 겉모습을 활용한 그 가상의 모델들이 흥행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는 제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거 TTS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이미 뭐 충분히 잘 알고 계셔서 이제 텍스트를 목소리로 변화하는 기능은 충분히 이미 현실에서도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기술 수준이 많이 올렸다는 걸 잘 아실 거라 생각해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모션에 대한 부분. 사실 모션이 요즘 더 이제 성숙도가 올라가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델이나 이런 거 만들 때 겉모습이 아무리 사람 같아도 움직임은 아직까지 사람이 직접 개입해야 돼서 이제 결국에 사람이 개입해야 되면은 이게 확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AI를 통해서 텍스트나 어떤 플롯을 입력을 하면은 그거를 알아서 사람이 일일이 가서 직접 연기해서 지정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필요한 동작을 익히고 표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RCT AI 같은 경우에 그 모피어스 엔진이 이제 그 예시인데 저런 식의 기술이 나오고 현재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주얼, 보이스, 모션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에 대한 기술이 올라오고 이제 이게 진짜 유의미하게 의미 있게 쓰이려면 인텔리전스, 지능에 대한 부분들의 수준이 함께 밑바탕이 돼야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챗봇 같은 경험을 이미 하고 계실 텐데 이제 그런 식으로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상호작용이 강화된 캐릭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레플리카라는 이제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이분이 표정도 짓고요. 실제 뭔가 어디를 쳐다보거나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인터랙션을 함께 하면서 오늘 어땠어? 뭐 어떤 시간을 보냈고 어제 그건 어떻게 됐어? 이런 식의 서로 정서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특화되어 있는 그 가상의 메타 휴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루시라는 것도 비슷한 개념이고요. 이 루시는 이제 우리 그 1대1 요즘 화상대화 많이 하실 텐데 그 이런 1대1 화상대화 서비스를 통해서 루시랑 1대1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구조가 현재 이미 나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레플리카는 이미 한 700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근데 이제 진짜 여기서 한 발 더 전에 없던 개념이 나오는 건 이제 루시 위자드화 같은 부분인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의 루시, 그러니까 몇 가지 이 사람의 지능과 루시의 지능과 모델링을 조금 해놓으면은 그게 제가 만든 루시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만든 루시가 있고 여러 가지 버전의 루시가 공존할 수 있게 되고 그거를 쉽게 퍼블리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정도로 뭔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만드는 그 개념이 훨씬 더 쉽게 다가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이 챗봇과 대화하는 거는 이제 딱 정해진 틀에서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즉석에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전에 함께 나눴던 대화 내용이 유의미하게 또 다르게 쓸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짚어드린 이유는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요소 기술들이 다 수준이 올라오게 됨에 따라 캐릭터라는 거의 완성도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 캐릭터가 메타버스 속에서 이야기의 형태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이야기의 형태를 바꾸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기존의 구조랑 같이 비교를 먼저 해드릴게요. 그래서 트래디셔널, 기존의 전통적인 구조의 줄거리라는 거는 딱 이런 구조였어요.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은 이렇게 되죠. 처음 시작이 있고 2시간 뒤에 엔딩은 정해져 있고요. 그냥 그 사이에 이벤트들을 쭉 관람을 하죠. 이게 전통적인 선형적인 구조의 줄거리였어요. 딱 정해져 있는 하나. 누가 수백만 명이 봐도 하나를 똑같이 보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정형화되어 있고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감이 있죠. 그냥 나는 수동적으로 소비만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멀티 브랜치 플롯이라는 그 현대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아, 이 순간에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 저렇게 하면 어땠을까? 라는 초이스들이 개입하게 되면서 엔딩이 여러 개로 분화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멀티 브랜치 플롯이라고 하는데, 이런 예시는 이제 실제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넷플릭스에서 만든 벤더스네치 같은 경우는 저렇게 중간중간에 이 순간에 이걸 할래 저걸 할래 라는 거를 실제 시청자가 한 번씩 판단을 들어와서 개입을 하게 되고, 실제로 엔딩이 5개로 나뉘는 형태로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게임 업계에서도 이제 비디오 게임의 그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엔딩이 총 85개 수준으로 정말 다양하게 많이 분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유저가 실제 내가 한 판단이 얼마나 세분화돼서 다른 결과를 낳는지를 보실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그 플롯이 어떻게 분화되고 있는지를 크게 볼 수 있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에 개입하면 좋죠. 현실에 가깝게 몰입감도 높여주고 굉장히 자유도도 높게 나타날 수 있어요. 정해진 스토리를 소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감나는 경험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완성도가 떨어지고요. 저렇게 여러 가지 갈래를 쓸 때 그 하나하나의 갈래를 또 하나하나의 완성도를 높여서 진짜 제대로 된 스토리를 다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거에 필요한 제작 리소스도 당연히 그만큼 더 들어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좋은 건 알지만 실제로 그걸 만들기가 정말 어려운 게 현재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앞부분도 계속 말씀드린 이제 이 캐릭터 드리븐 스토리라는 거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RCTAA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중국인 3명의 파운더가 설립한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1,500만 달러 정도 펀딩을 이미 받은 상태고 Y 컴비네이터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공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카오스박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캐릭터들, 완성도가 이제 진짜 실제 사람에 가까워진 정도로 완성도가 올라온 캐릭터들이 서로 인터랙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랙션을 통해서 다음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캐릭터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냐, 그거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비계획적으로 스토리의 가능성이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오스박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캐릭터의 기질이랑 성향을 모델링하고요. 그래서 이 모델링한 캐릭터를 상황에 던져 놓으면 이제 이 캐릭터들이 서로 인터랙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예시는 인셉션이라는 데모인데요. 이 캐릭터들이 유저가 이 안에 있고 이 유저랑 캐릭터들이 서로 돌발 행동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개의 스토리로 분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은행털이를 똑같이 하지만 그 안에서 유저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 그리고 캐릭터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형태로 스토리가 분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존의 모던이나 트레디셔널과는 다른 형태로 이제 비선형적으로 무한대에 가까운 형태로 이 뒤에 스토리가 발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상현실의 새로운 형태의 예시를 보여준 게 라이벌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캐릭터가 이렇게 독립적인 개체가 됐을 때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인데, 12명의 캐릭터가 가상 공간에서 생존 경쟁을 하는데 얘들이 전부 다 인공지능이에요. 실제 사람이 아니라. 근데 이 아이들은 이 안에서 계속 생존 경쟁을 하는데 우리는 바깥에서 이걸 보면서 이제 페이스북의 인스턴트 게이밍을 통해서 개입해가지고 막 열심히 탭을 하면은 나무를 더 빨리 벤다든지, 그리고 뭐 투표를 통해서 이 다음에 뭘 할지를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현실에 있는 유저랑 가상세계에 있는 AI랑 서로 연결되고 AI끼리 경쟁하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지금 내러티브, 기존에 없던 방식의 내러티브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특징을 잘 보여주는 예시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들이 이런 인터랙션을 통해 굉장히 많은 스토리의 브랜치를 만들 수 있고 이게 거의 무한에 가까워지는데, 여기서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이 다음에 나올 것이 이제 이건 전망인데요. 이건 예시가 없어요.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전망은 뭐냐? 이 중에서 유저가 가장 리텐션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를 선택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이세돌 알파고에서 보셨듯이 이 수를 놓고 나면 다음 수가 어떻게 되고 다음 수가 어떻게 되고는 시뮬레이션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수십만 번의 대국을 한 거예요. 알파고는 혼자서. 그거와 같은 기술이 여기에도 개입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밸런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게임 업계에서 이미 시뮬레이션을 대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수십 수백만 개의 실험실이 이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해서 결국에 캐릭터들이 이 유저한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이거다라고 고른 다음에 정교하게 계산된 우연처럼 보이는 것으로 이제 유저한테 개인화된 내러티브를 선사하는 거죠. 그 사람이 가장 리텐션이 높을 만한 걸로. 그리고 이에 나아가서 여기에 대응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AI Adaptive Content Generating이라는 개념인데, 이건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순간 그 상황에 맞는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제 시리의 공동 창업자랑 이제 작곡가가 같이 만든 서비스인데, 간단히 얘기해서 그 사람 현재 상황에 맞는 음악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거는 벤틀리랑 포르쉐에 이미 들어가 있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뭐 운전 패턴이나 현재 상황에 따라서 사운드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시간 동안 1000억 개 정도의 음악이 생성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 번 들었던 음악을 또 듣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개념이었죠. 스토리가 캐릭터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형태로 무한대로 분화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 유저가 가장 만족할 만한 스토리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선택하게 될 거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어떤 스토리가 나올지 모르는 구조에서는 컨텐츠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어떤 BGM을 깔 건데, 어떤 걸 보여줄 건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기술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컨텐츠가 즉석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BGM을 그 순간에 맞는 가장 적합한 걸 깔아준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저가 겪고 있는 내러티브와 몰입감을 극대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이제 그 웨스트월드라는 예시를 같이 보여드리면, 서부 시대의 그 배경으로 하는 미래 테마파크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런 휴머노이드들이 저 안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이 안에서 유저가 하루에 4만 달러, 4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이용을 하면 실제 저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들은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진 프로그래밍 안에서 서로 호흡하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데 결국 그 유저 한 명을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캐릭터 드리븐 내러티브라는 게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는 데 있어서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해서 예시로 가져왔고요. 그래서 능동적이면서도 유저 중심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면서도 유저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예시입니다. 이것으로 2부 내용은 마치고요. 전체 그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유해드린 얘기 간단하게 잡아드리면, 저렇게 실제 우리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들고 나누는 방식이 어떻게 재발명되는지를 오늘 말씀드렸고요. 기술이랑 사례 전명을 같이 엮어서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가 만드는 서브 내러티브, 그리고 캐릭터가 만드는 내러티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스토리를 바꾸는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키워드로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정해진 스토리를 간접으로 경험하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개념이 한때 유행했었는데, 그런 구조에서 이제 내러티브가 예측할 수 없는 스토리를 현실에 있는 거 그 이상의 형태로 체험하는 구조가 돼서 이제 스토리텔링에서 실제 유저가 스토리 리빙이 되는 구조로 변화할 거다라는 게 오늘 전체 강의가 가지고 있는 맥락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메타버스가 어떻게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저의 강의였고요. 굉장히 제가 좀 말이 빨랐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 긴 시간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뭐 이외에 혹시 비대면이라서 뭔가 궁금하실 거나 뭔가 더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셨던 부분들은 제 개인 메일로 말씀 주시면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각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 이상 오진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세 번째 강연은 저희가 40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연은 고객의 경험을 이끌어가는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SK텔레콤의 최은영 디자이너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UX UI 디자이너고 현재 SK텔레콤에서 고객 경험 개선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다른 때보다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현업에 있지만 다른 때보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더 복잡해지고 좀 어려운 시기라고 느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공유드리는 내용이 좀 뭔가 새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제가 이 과정에 스스로 좀 무엇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좀 다듬는 계기가 됐는데요. 좀 가볍게 짚고 넘어가는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한 질문이죠. 저희가 이제 UX UI 디자이너들이 늘 하는 숙명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고객의 경험을 만들고 계시나요? 지금 뭐 웹이나 앱 혹은 고객의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많은 전문가 분들과 함께하는 자리인데요. 특히 이제 비대면 시대가 오면서 더욱 인터페이스 안에서 사용자의 고객의 경험이 좀 폭등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크게 저는 고객의 경험을 만들기 위해 세 가지 과정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고객의 인사이트를 좀 발굴하고 인사이트를 토대로 아이디어나 필요한 구조를 설계를 하고 그것을 좀 빠르게 만들어 보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 과정 안에서 쓰는 프로세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이제 메소드를 쓰기는 하는데요. 유저 리서치나 인터뷰 혹은 뭐 데스크 리서치 같은 것들을 이제 인사이트 발굴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싱킹이나 아니면 레퍼런스 사례들 같은 것들을 수집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피저빌리티를 확인을 한 뒤에 UI 디자인이나 MVP 그리고 고객의 이제 수요 조사를 좀 볼 수 있는 프로토타이핑을 만들어 봅니다. 빠르게 시장의 가능성을 좀 타진하기 위해서 프로토타이핑에 많은 신경을 좀 쓰고 있기는 한데요.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만들어 볼 수 있고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가 좀 빨라진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만들어진 아이디어가 서비스에 런칭되고 나면 여러분은 그것을 좀 어떻게 관리하거나 운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좀 생각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유저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 혹은 만들면서 좀 사업의 이유 혹은 개발적인 이유로 우리가 낸 아이디어들이 좀 빛을 잃은 거는 아닌지 좀 아쉬웠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런 경험이 매 순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진짜 뭐 하나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진짜 답답하다 이런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고객의 멋진 경험을 생각하면서 만들었는데 왜 이거를 우리는 하지 못할까? 할 수 없을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들을 종종 했었던 것 같아요. 좀 저한테 국한된 경험일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반짝반짝했던 아이디어가 그거 이상의 기대 이상의 서비스가 만들어진 경험을 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들어진 사용자 경험을 다시 조사해 보거나 좀 사용해 보면 사용자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아이디어에 도달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었어요. 여러분의 서비스가 좀 사용자들이 아이디어를 경험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하루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 1개월 뒤에 우리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경험을 해보더라. 아니면 즉시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아이디어가 성공적인지 측정을 또 해야 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더 나은 경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디어가 서비스에서 고객들이 경험하는 순간을 계속 보기란
현업에서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뭐 반기에 한 번이라도 사용자 조사를 다시 시작을 해보면 제한된 질문이지만 예상했던 어떤 시나리오대로 고객들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도 않았고요. 또는 경험을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했던 기대만큼 어떤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되게 신선하게 다가오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UI나 UX 시장에서 트렌드가 좀 상향되면서 무미건조해지는 상황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이탈자가 그 아이디어를 경험하는 데까지 그 동선을 좀 확인을 해보면 사용자들이 중간중간 이탈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서비스가 들어왔는데 아이디어를 경험하기도 전에 이거는 뭐지? 여기저기를 탐색해 보다 보면 좀 100명이 들어왔어도 나중에 우리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사람들은 10%도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만들어진 경험이 정말 잘 만들어진 경험일까? 이런 고민들을 빠지게 됩니다. 그 사용자가 우리의 아이디어에 접근하는데 사실은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보안상 혹은 절차상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서 좀 줄넘기에 발이 걸려서 좀 서비스가 망가져 버린 느낌도 허다하죠. 좀 짠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좀 재밌는 경험들을 하기도 전에 사용자들이 우리가 생각한 동선을 이탈해서 지루해하거나 아니면은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어쩌면 디자인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다른 디자이너들은 그럼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갈까 궁금하기도 하고, 진짜 UX 디자이너라면 이런 순간을 깔끔하고 멋지게 이제 설계에 대한 능력이 꼭 필요한 거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이런 마법 같은 순간들을 다른 디자이너들은 다 갖고 있는 것일까? 네. 다른 디자이너분들이 저한테 이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생각만큼 이제 고객들이 움직여주지 않는다. 혹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좀 잘 만들어진 것 같진 않네요.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를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좀 평가 과정에서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서비스나 앱이나 웹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면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메뉴의 계층 구조가 명확하고 인지하기 쉬운지 살펴보고, 화면의 구성이 좀 복잡하지 않은지, 다음 페이지와 이전 페이지의 일관성이 있는지, 어떤 브랜드나 혹은 앱 서비스의 이제 컬러나 이제 UI 같은 것들이 차별화가 느껴지고 아이덴티티가 느껴지는지,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오류가 없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앱 서비스를 만들고 난 뒤 끊임없이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들이 좀 평가를 하고 좀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좀 빠졌다는 것들을 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사용자에 대한 얘기죠. 사용자나 고객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좀 우리가 만든 서비스들에서 좀 필요할 때만 등장하는 것은 아닌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유저 센트리드 디자인에서도 언급하듯이 좀 사용자 중심의 유저 중심의 프로세스가 저희는 이제 현업에서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배웠고 실행해 보려고 했지만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의 목적을 달성하게끔 디자인을 여러 차례 시도해도 어떤 이유 때문에 혹은 어떤 상황 때문에 그것들을 완벽하게 실행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저 중심으로 만들려면 사용자 조사도 해야 하고, 그럼 사용자 조사를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사용자 조사를 한다면 사용자는 누가 섭외를 하는 거지? 비용은 누가 내는 거지? 당장 내일 모레 출시해야 될 MVP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사용자 조사를 할 시간이 있을까? UT를 하고 싶은데
모든 기능과 모든 메뉴들을 유티를 할 수도 없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조금 질문을 바꿔서 시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 이 과정 중에 사용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일을 할 수 있을까? 유저 리서치를 하더라도 유저의 어떤 것들을 봐야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이 각 과정의 목표를 사용자 중심으로 좀 바꿔서 진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과정에서는 사용자들의 행태를 관찰을 하고 그들의 행동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하는 서비스에 어떤 것을 제공해야 할지 인사이트를 얻어왔습니다. 리서치를 하는 과정 자체에 사용자를 위해 관점을 좀 바꿔본 거죠. 주체가 사용자로 바꿔본 거죠. 사용자를 위해서 리서치를 한다면 저는 가장 가족 만족할 만한 순간을 찾아내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수집할 때는 트렌디한 기술이나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UI나 새로운 UI 이런 것들의 어떤 경험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다면 질문을 바꿔서 하게 되면 앞에 발견한 인사이트를 토대로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사용자들을 위한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은 두 가지 다 사용자를 위한 과정으로 바꿔보는 거죠. 이렇게 나온 아이디어를 토대로 구현을 할 때는 과정에 사용자들이 몇 번이나 이거를 경험하게 될까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몇 번이나 감동할 수 있을지 혹은 몇 번이나 우리 서비스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것들을 살펴보고 집요하게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이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프로세스는 바뀌지 않았지만 좀 과정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같은 것들이 살짝 바뀌었다는 것들을 느끼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3F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용자와 교감하는 순간을 좀 찾아내고 그 경험을 최대한 빠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고 그 경험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빈도수를 높여주는 작업을 진행해 보는 것을 좀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자가 우리 서비스에 경험하는 순간을 뜯어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서비스를 이해하는 순간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게 되네 하는 순간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좀 어떻게 보면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와우 모먼트, 와우 포인트, 아하 모먼트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서치를 통해서 사용자들의 행태를 분석하는데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는데 보다 객관적으로 그것을 살펴보고 정의해 나가는데요. 그러다 보면 사용자의 감동적인 순간에 대한 탐색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그래, 이 리서치를 통해서 그래, 우리 서비스의 사용자는 이거구나, 그래, 이런 사용자구나 보다는 우리에게 좀 필요한 과정은 이런 거에 사용자들이 감동을 하는구나, 이런 걸 해줘야 우리 서비스를 알아봐 주는구나가 사실 실제로는 더 유용한 정보로 활용을 된다는 거죠. 서비스의 딜라이트를 위해서 필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좀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동료들과 시나리오 베이스로 액션을 잘게 쪼개는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사용자가 했을 법한 과정과 경험을 액션 단계별로 어떤 컨테스트를 쪼개고 유료 가입자, 해지 방문자 등 유저 케이스로 나누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용하고 계신 구글 통계가 있다면 참고하실 수 있는 유저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셔도 좋습니다. 중간중간 검색이나 채팅 같은 외부 채널을 액션이 있다면 그것도 추가해서 작성을 할 수 있죠. 신규 서비스, 만약 운영 중인 서비스가 아니라 신규 서비스라면 이 과정을 유추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동료들과 이 과정을 하나하나 토론을 하면서 컨테스트를,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고 만약에 운영 중인 서비스라면 데이터 로그를 보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작업을 좀 빠르게 해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데이터 로그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고 그 데이터 로그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뜯어서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사용자 이용 행태를 관찰하면 좋겠지만 이것 또한 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시간만을 봐야 될 수도 있고 그 시간을 재현하더라도 좀 자기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유사한 경험들을 실제 고객의 보이스에서 들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초안을 동료들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사용자가 이 컨테스트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유추하면서 그 아하 모먼트의 이제 추정 가설을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제약된다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고객 세그먼트를 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고객의 케이스를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고객을 선정을 해야겠죠. 혹은 컨테스트를. 뭐 송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금제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해지를 원하는 고객들의 어떤 경험을 개선한다든지. 그래서 그 동선에 맞춰서 그들을 인터뷰해보고 사용 과정을 유추하면서 따라가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이 감동을 느끼는 순간을 포착을 하셔야 되고 그 순간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찾아낸 그 모먼트가 그렇다면 적절한 위치에 있는가를 이제 볼 타이밍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찾게 되면 적절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그 순간을 좀 더 땡길 수 없는지 최대한 빠르고 고객이 경험할 수 있는지 배치를 좀 바꿔보고는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의할 것은 서비스의 실행, 그러니까 앱을 켰다, 우리 도메인에 들어왔다부터 살펴보지 않고 그 전 단계부터 혹은 그 전에 이 행동을 왜 하게 됐는가부터 좀 살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금융 서비스에서 송금을 좀 예로 들면 계좌 같은 것을 쉽게 작성하게끔 요즘 UI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그 경험이 서비스를 바로 키자마자 실행하는 순간의 경험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면 이미 채팅이나 SMS 같이 문자에서부터 경험이 시작되는 것을 포착해서 메인 서비스 혹은 송금 서비스에 도입된 것을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즉 우리 서비스는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에서 해지 위약금을 검색하고 들어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모바일의 평균 방문 페이지 수는 3페이지 미만입니다. 복합적이고 교차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실행 중에 어플만 보시더라도 1개 이상 혹은 2개 혹은 많게는 뭐 30개, 40개까지도 실행돼서 교차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하나의 서비스에 그리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채팅을 하다가 동영상을 보고 다시 채팅을 하고 이메일을 쓰다가 사진을 찍고 편집을 하고 링크를 이메일에 넣고 하는 과정들이 하나의 서비스로만 진행되지 않다는 것이죠. 아주 흔한 현상이 됐습니다. 이런 사용자의 행태를 이해를 하고 서비스의 와우 모먼트를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우 모먼트가 너무 뒤에 있거나 혹은 더 빠르게 경험할 수 없을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2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복합적인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죠. 형식적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과감히 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비즈니스적인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회사와 제휴를 통해 그 과정을 더 극복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이 과정의 UX를 수정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다시 펼쳐놓고 보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컨테스트의 플로우가 이제 보이시게 될 거예요. 이 과정에 와우 모먼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와우 모먼트가 몇 번이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당연히 연속적일수록 우리 서비스의 고객은 더 깊이 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경험이 더 길어진 시간으로 체류가 될수록 우리 서비스에 대한 어떤 로열티는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 서비스가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컨테스트를 잡았다면 런칭할 때 이것들을 개발을 하고 디벨롭을 할 때 이 와우 모먼트를 여러 개 만들려고 굉장히 애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런칭하는 과정에 이런 와우 모먼트를 여러 번 설계하는 거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수차례 이것들을 런칭하고 개발하고 하는 과정 중에 모먼트를 계속 수정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봐야 된다는 것이지, 이번에 출시할 가장 중요한 동선에 와우 모먼트가 한 개밖에 없어 라고 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플로우는 지속적으로 개발돼야 되는 중요한 씬이기 때문에 이 장면 자체를 어떻게 계속 디벨롭을 하고 트렌드에 맞춰서 나갈 것인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파일을 관리하는 과정이나 머릿속에 이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구조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터페이스의 메뉴의 구조나 메뉴명 같은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왼쪽처럼 사전의 구조로 좀 보고 있다면, 여태까지 설명드린 플로우를 보는 거, 컨테스트에 맞는 플로우를 보는 거는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오른쪽처럼 컨테스트 혹은 시츄에이션, 어떤 장면 단위로 어떤 구조화가 진행이 돼야 되고, 그 동선을 계속 살펴보면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동선 단위로 이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리텐션을 위해서 해야 될 작업들 혹은 초기 사용자를 위해서 해야 될 그 작업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개선하는 작업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왼쪽처럼 이런 디렉토리 구조로 가게 되면 저희가 만약에 장기 고객을 대상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장기 고객을 다시 인터뷰를 해야 되고, 장기 고객들이 어떤 페이지를 들어가는지 로그를 다시 뜯어봐야 되고, 인터뷰를 해야 되고,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들을 또 만들어야 돼요, 플로우를. 그러면 매번 이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서비스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그 문서 또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오른쪽은 컨테스트 타입으로 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굉장히 보기가 쉬워지고 수정된 부분들을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데이터 피드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데이터 피드백을 받을수록 우리가 해야 될 목표나 플로우의 개선의 방향성도 더 명확해지거든요. 네. 서비스에 로그인한 고객의 수는 어떤 경험 개선에 사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비스에 로그인한 고객이 많다고 해서 이 컨테스트 플로우가 개선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만이 됐다고 해서 500만이 됐다고 해서 그 플로우에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될지 쉽지는 않겠죠. 늘어나기만 하는, 그러니까 플러스 지표만 있는 게시물이나 좋아요 같은 것들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경험 개선에는 사실 도움이 되는 수치는 아니죠. 결국 우리 서비스에 들어와서 한 달 이내 요금제 또는 해지 페이지 간의 이동률이 몇 프로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타이밍을 손봐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건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리포트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 컨테스트에 달성한 목표를 세팅을 하고 그것을 리포트를 통해서 매일매일 혹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한다면 경험 개선에서 혹은 이 경험이 어느 순간에 좀 나빠지는지 좋아지는지 혹은 개선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클을 계속 돌리다 보면 많이들 얘기하는 데이터 기반한 고객 경험 개선의 훈련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다시 돌아와서 각 어떤 단계별 질문을 바꾸었을 때 제가 실행했던 메소드 중에 좀 유용했던 몇 가지 방법을 좀 더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런 와우 모먼트나 아니면 이것들을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 실무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나 실행을 해봤는데요. 사용자 조사를 할 때는 저는 와우 모먼트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떤 리서치 설계를 하다 보면 페인 포인트에 많이 집중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제한된 시간 혹은 제한된 리소스 안에 결국에는 비중의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요. 만족스러웠던 경험에 대해서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페인 포인트를 확인을 했다면 그것을 사용자들이 보완했거나 충족했던 경험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도 보시는 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할 때 스마트폰 중독을 좀 막고 싶다라고 했다면 어떤 툴이, 어떤 기능이 컨트롤이 잘 됐는지, 쓰기 쉬웠는지를 질문하기보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조절을 하고 성공했을 때 가장 만족했던 경험이 뭐가 있냐,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리워드를 받았냐, 이 장면을 굉장히 시퀀스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장면을 통째로 저희는 인사이트 통에 넣게 되고, 이 장면 자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한지를 내게 됩니다. 아이디어를 수집할 때도 이런 인사이트 통에 있는 인사이트 핵심적인 와우 모먼트를 제공할 수 있는 혹은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수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How My Question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해결할 목적을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에 굉장히 딥다이빙 하면서 몰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후에는 그 아이디어들을 살펴보면서 가장 공감대가 높고 그리고 빠르게 적용해 볼 만한 것들을 찾아서 이제 피저빌리티를 확인한 다음에 서비스에 녹여보는 작업을 하게 되죠. 네. 프로토타이핑을 한 뒤에는 좀 구상한 아이디어가 정말 고객들이 좋아할까? 막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UT를 보통을 하게 되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생각했던 동선대로 고객들이 쓰지 않고 기대 이상의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지 좀 부족할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UT를 진행을 하고, UT를 할 때도 이 기능이 편했나요? 혹은 어떤 편의성이나 혹은 시인성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보다 경험의 교감도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물어보게 됩니다. 어떤 이해도나 만족도 같은 것들을 중점으로 질문을 둬서 이 동선 자체가 고객들한테 경험적으로 어떤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만약 더 필요한 보완이 더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추가 개발하거나 아이디어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리크루팅 같은 경우도 플로우에 해당되는 대상으로 해보시면 더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선별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인사이트를 좀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맞춰보는 것들이 중요하죠. 네, 데이터 세트 같은 경우도 데이터 팀이 있거나 기획자들이 있다면, 혹은 뭔가 간단하지만 자기 스스로 그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다면 리포트 같은 것들을 설정해서 이 과정 중에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지 협의도 혹은 기획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좀 해보면,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저의 경험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함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용자가 교감하는 순간을 찾아내고 그 순간을 최대한 앞으로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시퀀스 혹은 플로우 컨테스트 이렇게 불러지는 장면, 그 긴 과정들에 대해서 계속 개발될 수 있도록 환경적인 부분이나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과정들을 하면서 저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서비스의 경험이, 사용자의 경험이 좀 더 뚜렷해지는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세스나 과정에 있어서도 좀 더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데도 많은 도움 혹은 기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일찍 끝났는데요. 30분에 다음 강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죄송해요.